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살림을 잘 꾸려야 되겠지만 지방정부도 살림을 잘 꾸려야 되겠죠. 근데 특별채를 써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지방정부한테 자율성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좀 선언적인 부분에 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거시경제 분석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에서 중국 전략을 담당하는 최설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2025년 전국인민 대표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 한해 중국 경제와 사회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부장님이랑 지금 같이 한 수년째, 4년째 지금 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전인대는 중국 정부의 부양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5% 성장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익히 예상했듯 GDP 대비 재정 적자를 4%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특별채를 많이 찍는 모습도 일단 보여줬습니다. 지방정부 특별채는 보통 이제 인프라 투자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4.4조 위안을 이번에 발행하고 작년에 4조 찍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장기국채도 1.3조 위안, 자본 확충 위해서 0.5조 위안 쓰는 거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대로 정책들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정책순위 1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혁신,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이거를 굉장히 작년에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적극적인 소비 투자 재고, 내수 부양 이런 것들이 1순위로 올라왔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비 쪽은 그래도 부양 의지가 약간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2025년 소비 부양 위한 특별 조치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를 보시면 명목 GDP 성장에 준하는 개인소득 신장 도모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하면서 사실은 임금 많이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티한 시각을 좀 가졌던 게 사실인데 사실 이제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인식을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투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국가사업이나 인프라 투자의 민자 참여 확대 이런 얘기들을 작년에 해서 올해 했고 올해는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까지 민간 부분에 참여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민간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성장률의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저는 시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정책이 사실상 화두였죠. 그래서 GDP 대비 4% 정도의 재정 적자를 용인하고 지방특별채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중국 정부가 용인했던 광의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합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8.4%로 훨씬 더 높아졌죠. 이것만 보면 5% 달성이 굉장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좀 의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살림을 잘 꾸려야 되겠지만 지방정부도 살림을 잘 꾸려야 되겠죠. 근데 특별채를 써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 이외의 계정은 전부 자체 재원으로 조달을 하는 거고 그 자체 재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토지 사용권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했을 때 토지 사용권 수익은 더 이상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중국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과연 바닥을 잡고 있느냐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거래 면적, 착공 면적 다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완공 면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 후 미분양 문적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를 들어서 살려고 하지 집을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가 되려면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 가격 반등을 유도할 만한 정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내놓은 정책이 뭐냐면 위에 나와 있는 3개입니다. 전국 단위가 아닌 개별 도시별로 거래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예쁜 집을 짓겠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을 사는 거에 있어서 지방정부한테 자율성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좀 선언적인 부분에 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수년 동안 정부나 중앙은행이 나서서 중공급 미분양 물량을 매입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조치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 오른쪽 표의 맨 아래를 보시면 보장성 주택, 이게 저희는 사실상 미분양 주택을 사기 위한 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천억이라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집행이 160억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 속도를 조금 더 높인 다음에 증액하는 그림까지 나와야 비로소 부동산 정상화를 저희가 논할 수 있을 텐데, 이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지방정부 세입이나 세출 쪽은 결손이 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국채 많이 찍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투자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방특별채 4.4조 위안 찍었지만은 지방정부 음성부채 차원한다고 0.8조 쓰게 되면 실제로 3.6조 정도만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오른쪽에 중앙정부 특별채 보면 초장기 국채 중에 국가전략산업, 이게 인프라인데 이것도 1,000억 위안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관련한 건데요. 디플레이션이 경제 활력 재고와도 연관이 분명히 있지만 일반 계정 세수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디플레가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밖에서도 디플레 압력 탈출을 못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계속적으로 저가 수출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 수출 물가 쪽에서도 계속 디플레이터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단에서 뭔가 디플레 탈출의 시도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소비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디플레 탈출을 오래 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중국의 명목 GDP 성장률 목표가 5%예요. 그리고 실질 GDP 성장률 목표도 5%죠. 그러면 디플레이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환경조차 녹록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계정에서도 세수 결손 나고 그것 때문에 지출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정책의 이면에 허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의지는 알겠는데 디테일이 좀 부족하고 재정정책과 관련한 다운사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4.6% 정도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속내를 다 뜯어보면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면이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매크로가 이런 가운데 중국 증시는 올해 또 좋았잖아요. 네. 산업단에서는 뭐가 좀 달라졌어요?